잠잘 때 들려주는 미즈노래 이야기. 어찌 인생이 쉽기만 할까. 가을빛의 굴절을 보며. 양희은. 어떤 날의 일이다. 아침마다 MBC 방송국 앞에서 늘 하던 좌회전인데 갑자기 길의 느낌이 달랐다. 어라?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하, 아침에 드리워지는 나무 그늘이 깊어졌는지 길바닥 아스팔트가 묘한 가을빛을 띠고 있었다. 이 미묘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까? 빛의 굴절이 만들어내는 꺾임의 거시기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네. 우리도 사람마다 겪는 일이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듯 똑같은 빛도 이렇게 관통시키는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이 되어버리는구나. 매일 똑같은 일을 해도 느낌과 깨달음이 그날 달라지는 것도 바로 이 탓이구나. 살아온 하루하루가 쌓여 사람마다 꺾이는 각도가 달라진다. 돌이켜보면 어려서부터 겪지 않아도 좋을 모진 바람을 참 많이도 겪었다. 부모의 이혼, 새엄마의 등장, 아버지의 죽음 등 남들은 쉽게 겪지 않을 어려움이 꼬리를 물고 우리 곁을 찾아왔다. 새엄마 밑에서 지낼 때 주눅 들고 어려웠던 생활은 차라리 많은 일들을 겪은 다음이어서인지 그런대로 견딜만 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었는지 남들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엄마와 새엄마 사이의 협상, 그리고 엄마와 다시 함께 살게 되면서 알게 된 엄마의 병, 비포증으로 인한 사업의 실패, 우리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엄마의 양장점이 누전으로 인해 불타버린 것, 무엇 하나 건지지 못한 잿더미와 몰려드는 빚쟁이, 그리고 차 앞, 거리로의 내쫓김. 모진 바람은 그칠 줄을 몰랐다. 매일 긴장과 스트레스에 허덕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희망에 찬 내일이 과연 있을까? 천문학적인 이 빛을 죽기 전까지 갚을 수나 있을까? 다른 이들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문득 앞날의 걱정으로 옆을 돌아보면 남들은 염려 없이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힘들게 맞이한 30살. 예전에는 내 나이 30살이면 나름 자리가 잡힐 거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 기대 대신에 나를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석 달 시한부 선고와 암투병이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모진 바람을 맞으며 그냥 서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다. 힘든 나를 위해 결혼 자금에 보태려고 모아둔 돼지 저금통을 털어버린 친구도 있었고, 진심으로 걱정과 위로와 격려를 보내준 친구도 있었다. 그들이 곁에 있었기에 버티며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 고백하건대 별나게 겪은 그 괴로웠던 시간들이 내가 세상을 보는 시선에 보탬을 주면 주었지 빼앗긴 건 없었다. 경험은 누구도 모사할 수 없는 온전한 나만의 것이니까. 따지고 보면 결핍이 가장 힘을 주는 에너지였다. 이왕이면 깊게 남과는 다른 굴절을 만들며 세상을 보고 싶다. 신부님의 이자놀이. 후암동 집에서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감기 몸살 기운으로 일을 못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낯선 신발들이 현관에 놓여 있었다. 웬 손님인가 하고 들어가니 한눈에 봐도 드세 보이는 아줌마들이 엄마를 둘러싸고 얘기 중이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인사만 하고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뚱뚱하고 얼굴이 거무틱틱한 아줌마가 나를 불러 세우는 것이다. 그러곤 서슬이 퍼렇게 나를 다그쳤다. 엄마에게 얼마 안 되는 빚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얘기다. 기가 막혔다. 폭삭 망하고 길거리로 나앉은 지 불과 얼마나 되었다고. 또 빚잔치인가. 어느 정도 갚아간다고 생각했고 부지런히 돈을 모아 따뜻하게 겨울을 날 만한 집으로 이사하려던 참이었는데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는 엄마와 넋이 나간 나에게 빚쟁이 아줌마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며 마구 몰아세웠다. 이 세상 어디로 가서 돈을 구한단 말인가. 그날 밤 울며 불며 악을 쓰면서 엄마에게 대들었다. 어차피 파산 선고하고 빈털터리로 일어나야 하는데 왜 내게 숨기고
결국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엄마가 야속하기만 했다. 엄마로서는 딸에게 모든 빚을 떠넘기는 것이 미안했다지만 다시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렇다고 피해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선불로 월급을 받아서 밀린 이자를 갚는다 해도 당장 먹고 사는 생활비며 학교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도무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어쨌거나 해결을 안 할 수도 없었다. 사정을 잘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돼지 저금통을 할복시켜서 몇 년간 모은 동전을 갖다 주기도 했고 자기 생활비를 주거나 남편 몰래 꽁쳐놓았던 쌈짓돈이라며 선뜻 내어주기도 했다. 이자를 갚고 돌아서면 또다시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날짜가 어찌 그리도 빨리 돌아오는지 돈을 메울 방법을 찾느라 머리는 터질 것만 같았고 정신은 허공에 매달려서 늘 딴 생각만 하는 꼴이었다. 방송을 하면서도 이자를 줘야 하는 날짜와 액수를 적어놓고 걱정이 턱까지 차올라 한숨만 들이쉬고 내쉬었다. 1인들 제대로 되었으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돈이었다. 돈. 그러다 보니 자연히 웃지도 않고 시무룩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다녔다. 야, 네 엄마가 죽었냐? 아버지가 죽었냐? 어째 청승맞은 노래만 부르냐? 좀 신나고 빠른 노래도 불러봐. 오비스 캐빈의 영업지배인은 걸핏하면 나를 불러 세우고 야단을 쳤다. 사는 게 괴롭고 걱정이 태산인데 어떻게 신이 나서 빠른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실제로 무대에서의 레퍼토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슬픈 노래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비스 캐빈으로 나를 만나러 온 친구가 우연히 외국인 신부님들과 합석하게 되었다. 워낙 한국어에 능통한 분들이라 이런저런 얘기 끝에 우리 집안 얘기까지 하게 된 모양이었다. 무대를 끝내고 내려오니 나를 기다리던 그 친구가 이야기를 꺼냈다. 지난번 자신이 신부님들과 얘기한 내용을 들려줬고 나는 쓸데없이 무슨 그런 이야기를 다 했냐며 화부터 냈다. 그 다음 주말 어느 외국인 신부님이 찾아와 나를 좀 도와주고 싶다 하셨다. 한마디로 거절하는 나에게 신부님은 언제든 돈이 필요할 때 어려워 말고 연락해요. 미스 양을 돕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니까. 기다리겠어요? 나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몇 주가 지났다. 나는 말 그대로 돌아버리기 반보 직전이었다. 더 이상 꾸려나갈 힘도 없었고 그냥 죽고만 싶었다. 숨쉴 기운도 없는 내게 친구는 다시 그 신부님 얘기를 꺼냈다. 일단 도움을 받고 갚으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부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직도 나를 도와줄 생각이 변함없으시다면 그 도움을 고맙게 받겠노라고.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신부님을 찾아갔다. 밤무대에서만 뵙다가 대낮에 뵈니까 완전히 다른 분 같았다. 무안하고 수줍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내게 신부님은 말씀하셨다. 이건 내 돈이 아닙니다. 여러 신부들이 모은 거예요. 우리는 이 돈을 무기한으로 미스 양에게 빌려주겠습니다. 언제라도 돈을 갚을 때면 갚으면 되고요. 마음 급하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저 일터에서 만난 단골 손님께 큰 돈을 신세지려니 송구스럽기 짝이 없었다. 별달리 드릴 말씀도 없어서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나를 불러 세우시는 거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잠깐, 미스 양, 우리도 이자를 받아야겠어요. 나는 벼락 맞은 것처럼 놀라서 그 자리에 섰다. 이자를 받고 싶어요. 신부님은 웃고 있었다. 첫째, 미스 양의 웃음입니다. 이젠 웃을 수 있겠지요? 돈 때문에 그렇게 어두운 얼굴이었다면 돈을 갚은 후에는 웃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 지금의 미스 양 같은 처지의 젊은이를 만나면 스스럼 없이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받으려는 이자예요. 나는 웃었다. 눈물이 핑 돈 채로. 그리고 보니 당장 이 순간부터 이자를 갚아 나가는 셈이 되었다. 나는 서서히 웃게 되었다. 심지어 울어야 할 때도 웃는 사람이 되었다. 돈으로 때우는 일이라면 차라리 쉬운데 세상에는 돈 갖고도 때울 수 없는 일이 많다. 바로 이런 신부님의 이자놀이 같은 웃음 말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슴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도 비교적 지키며 살아온 것 같다. 내 눈에 띄고 내 손이 닿는 한 그렇게 살아보려 했다. 가끔 막내 동생은 그런 나를 신랄하게 꼬집는다.
언니 주변에 왜 그렇게 친구들이 많은 줄 알아? 호구라서 그래. 그저 불쌍하기만 보이면 언니는 간까지 다 빼준다니깐. 맞다. 나는 보상도 없는 일이지만 이것저것 참견해서 도와주기를 좋아한다. 신부님의 이자 놀이의 두 가지 부탁은 어쩌면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보다 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진 것 같다. 나는 그날 신부님의 사무실에서 웃고 나오면서 죽는 날까지 이자를 갚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었으니까. 20년이 지나 미국에 살 때 그 신부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우리 집에서 40여 분 거리에 있는 누이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중이라 하셨다. 보고 싶으니 혹시 나올 수 있으시냐며 물으셔서 열리를 제쳐두고 달려갔다. 이미 70고개를 바라보는 그분은 양쪽 귀에 보청기를 꽂고 계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셨다. 40년 가까이 살던 대한민국을 떠나 홍콩을 거쳐 다시 미국으로 오셨고 은퇴 준비를 위해 재교육을 신청했다고 하셨다. 당신의 나라는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고 얘기하시는 노 신부님과의 시간 속에서 20년 전 신부님의 사무실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다시 되새겼다. 만난 지 한 달 반 후 신부님의 편지를 받았다. 아침이 있을 20주년 기념으로 만든 1991 양희은에 실린 노래들이 좋다라는 글과 서북쪽 해안에서 새로운 노년을 시작하기 위해 공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등의 긴 편지였다. 아참, 신부님께 원금 갚은 이 얘기를 안 했네. 그날 신부님이 주신 돈으로 빚쟁이 아줌마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리고 엄마가 썼던 각서를 차례로 받아냈고 빚을 깨끗이 청산했다. 이자 없는 돈이 더 무섭다고 신부님이 주신 무이자 무기한의 돈은 내게 제법 큰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빚을 다 갚고 석 달 후 처음으로 계약이라는 걸 했다. 신기하게도 킹 레코드사에서 받은 계약금은 신부님께 빌린 돈과 딱 맞아떨어지는 액수였다. 결국 내 목소리를 저당 잡혀 석 달 만에 신부님들이 빌려주셨던 원금을 되갚은 것이다. 하지만 신부님의 이자놀이는 원금을 갚은 후에도 계속되는 엄청난 의무였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자일 것이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온 당신,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러한 신부님과 같은 분으로부터 받은 도움 그리고 갚아야 될 이자가 있지는 않은가요?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작은 정성이라도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굿나잇. 잘 자요.